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화학 파트로 이제 넘어와가지고요.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에 관련된 기초적인 용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요.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이제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합물이 있는데요. 원소는 어떤 한 종류의 성분이다 그러면은 화합물은 여러 종류의 원소들이 붙어있는, 화학 결합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소, 호돈소 물질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호돈소 물질은 철, 구리 이런 금속 같은 거, 그리고 다이아몬드, 흑연 이렇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 아르곤도 아르곤 자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합물은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화합물은 여러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이산화탄소 CO2죠. 염화 나트륨 NaCl이고요. 암모니아 NH3 그리고 물 H2O 이런 식으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합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 번호는요,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고 그 안에는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바로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원자 번호마다 각각의 고유의 명칭들,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다 그러면 원자 번호 1번이고 얘는 수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양성자가 두 개다 그러면은 얘는 2번이고 헬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성자가 3개다 리튬, 양성자가 4개다 베릴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자하고 이온은 어떻게 다르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수하고 양성자수하고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일 때 원자. 하지만 이온은 원자에서 전자가 몇 개가 더 붙거나 아니면 전자가 몇 개 이탈해가지고 플러스 양전 하나, 마이너스 음전 하나 이렇게 띄는 입자를 이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을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이온은 또 이제 혼자만 있는 이온 말고 여러 원소들이 같이 뭉쳐져 있는 형태의 이온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원자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량하고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질량수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질량수는요, 정수예요, 정수. 이거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정수예요.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입니다. 개수기 때문에 자연수죠.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이거를 질량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질량수하고 원자량하고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좀 개념이 다릅니다.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원자가 아보가드로의 수 개수만큼 있다. 그러니까 그게 몇 개냐면 6.0221407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수 만큼 그렇게 입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입자인데 이만큼의 개수가 딱 있을 때 그만큼의 질량, 그거를 원자량 아니면 원자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자량하고 질량수하고는 다른데 굉장히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질량수에 대해서는 통합과학 제일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핵융합 반응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루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수는요, 말 그대로 원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예요. 그런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는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외곽 전자는 뭐냐면은 전자가 이렇게 층층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가장 바깥 껍질, 최외곽에 존재하는 그 전자의 개수를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어는 지금 교과서나 이런 데서 잘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개념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텐데 왜 그러냐면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개념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자과 전자는 무엇이냐? 바닥 상태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예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전자들이 막 이렇게 바깥에 돌고 있는데 사실상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들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와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하고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최외곽 전자가 6개다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도 6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케이스가 하나 존재하는데 뭐냐면은 8개인 경우, 이런 경우엔 최외곽 전자가 8개인데 이때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가 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전자가 8개가 돌면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를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헬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전자가 이제 2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헬륨 같은 경우도 최외곽 전자는 2개인데 원자과 전자는 0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치사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뭐 학문적인 의미도 없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원자과 전자의 개념을 써라. 최외곽 전자의 개념보다는 원자과 전자의 개념을 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둘 다 개념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과학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화학 원소 주기율표가 있죠. 그 원소 주기율표는 그냥 어떤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짠 하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여러 사람들이 고쳐져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주기율표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그냥 나열을 한 겁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지금 118번 오간의 손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도록 표를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그 표는요,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너무 넓으니까 세로로 길게 늘릴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도록 세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딱 그 원소 주기율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는 주기와 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표를 이야기를 할 때 가로줄 있죠. 가로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로줄 하나, 둘, 셋, 넷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거는 우리가 보통 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주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세로줄은 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화학에서는 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 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조금 떼어가지고 두 가지 종류의 족이 더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가 뭐 8주기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주기하고 족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주기는요. 전자의 껍질 수가 동일합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전자 껍질이라고 보통 그냥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그 껍질에서 자리가 꽉 차면 그 다음 껍질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예를 들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는 같은 주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 근데 여기에는 존재를 못한다. 다음 칸에 존재를 해야 된다. 다음 껍질에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다음 주기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족은요, 같은 족끼리, 얘네들끼리는 원자과 전자수 혹은 최외곽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족 원소들은요, 최외곽 전자가 다 1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1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류가 이 원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또 원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주기율표를 작성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까지는 꽤 오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역사에 대해서도 내신에서는 많이 물어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17년에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 200년 조금 더 됐네요. 와, 옛날에 강의할 때는 뭐 200년도 안 돼서 이러면서 강의를 했는데 20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새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 쌍의 원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얘네들은 비슷한 원소들인데? 라고 봤어요. 그리고 원자량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개의 원자량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제일 큰 원자량하고 제일 작은 원자량하고 평균을 내봤더니 그 중간의 원자량이 딱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치고는 너무 좀 재밌는 성질인데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류렌즈라고 하는 사람은 옥타브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1865년에 옥타브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이제 옥타브가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8개를 주기로 뭔가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8개마다 패턴이 반복이 된다.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뭔가 음악하고도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멘델레이프라고 하는 사람, 모질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이름들인데, 멘델레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1869년에 주기율표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69년에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때까지 발견된 원소가 63종이었어요. 그리고 이 63종을 발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이 63종의 원소들, 그때까지 아무튼 발견된 그 63종의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아무튼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뉴렌지도 8개 주기로 나타나더라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또 이제 주기적인 성질들을 더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기와 족으로 나눈, 족은 이제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주기하고 족으로 나눈 주기율표를 최초로 표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표를 네모칸으로 쳤다기보다 이렇게 좀 줄지어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아직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빈칸으로 놔두고,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사이에 있고 몇 쪽이니까 이러한 성질들을 나타낼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갈륨, 저마늄 이런 것들은 그때까지는 발견이 안 됐지만 빈칸으로 놔두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원소는 이럴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질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현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주기율표를 거의 이제 완성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하는데 원소들의 양성자 수로, 그전까지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제적인 어떤 기구나 어떤 국가기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주기율표에 들어가는 그 정보들을 갖다가 계속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원소 주기율표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공헌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원소 주기율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 아셔야 될 텐데,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 그 다음에 뉴렌지의 옥타브설, 그리고 멘델레이프, 모질리,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칼슘, 스트론튬, 바륨, 얘네들은요 지금 현재 이족 원소들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2개인 이족 원소들인데 얘네들의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단 말이죠. 얘네들을 봤더니 칼슘의 원자량은 40, 바륨의 원자량은 137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트론튬의 원자량이 88이래요. 그래서 얘하고 그 원자량의 평균값을 냈더니 얘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염소, 브롬, 아이오딘, 얘네들도 17족 원소거든요. 할로젠 원소들인데 얘네들의 원자량도 35, 80, 127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딱 중간이 어쩜 이렇게 딱 나오지? 이게 이제 신기했던 거죠. 리튬, 나트륨,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 칼륨은 이제 포타슘이라고도 하는데 원자량을 보면은 이게 7, 23, 39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딱 중간이 23이 나옵니다. 얘네들 약간 오차들이 있긴 하지만 얘는 거의 정확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이게 심상치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뉴렌지의 옥타브설은 뭐냐면은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하나의 옥타브를 이루는 것처럼 8개마다 1, 2, 3, 4, 5, 6, 7, 8 8개마다 뭔가 원소들이 규칙적인 성질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로오린, 염소, 여기까지 8칸마다 뭔가 비슷한 성질들이 나타나더라. 나트륨, 칼륨도 마찬가지죠. 9번, 16번인데 이것도 8개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멘델레예프의 69년 논문이고요. 1869년이죠. 그리고 왼쪽 거는 1871년 논문이에요. 이때까지는 네모칸도 안 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71년에 와서는 네모칸도 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네요. 물론 지금의 주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가로 세로 이렇게 표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빈칸에 들어갈 그런 원소들을 예측을 했다. 그러니까 44번, 68번, 그리고 72번 이렇게 이제 숫자가 써 있는데 이거 원자 번호는 아닙니다. 원자량이에요. 이 원소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고 성질도 예측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런 원소들을 지구상에서 발견을 다 했고요. 그리고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거죠.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과 물리학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게 지금 현대의 표준 주기율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기율표 이제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인쇄물은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화학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숫자하고 문자들이 써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54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54는 원자 번호고 이게 양성자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2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원소 기호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소 기호예요. 그리고 한글 명칭 제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영문 명칭 XENON, 제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31.29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원자량, 원자질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자연상에서 이제 동위원소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소는 원자량이 131이지만 어떤 원소는 원자량이 132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비율을 갖다가 질량을 아무튼 평균을 낸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량, 원자질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거. 제논이라고 하는 그 원소의 물질을 갖다가 이제 모아놨을 때 그 원자를 모아놨을 때 몇 개를 모으냐면은 6.022-14076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만큼 모아놓습니다. 그럼 그때 질량이 제논의 질량이 131.29g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쪽부터 18쪽까지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1주기부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118번 오가내손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1쪽부터 18쪽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빈칸이 있는데 얘는 란타넘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따로 이렇게 빼는 거고요. 그 밑에 줄도 빼놨죠. 그 밑에 줄은 악티늄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된 족은 1쪽부터 18쪽까지이고요. 숫자로 된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는 아마 학교에서 다 외우라고 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외워주시고요. 1번부터 20번까지는요. 여기가 이제 비어 있습니다. 3족부터 12족까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아마 3족부터 12족까지는 조금 비워두고 1족, 2족, 그 다음에 바로 13족, 14족 이렇게 나가는 이 주기율표를 많이 그려보고 하실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똑같은 주기율표인데 조금 색상으로 뭔가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 색상이 조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세모난 영역에 여기는 비금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여기는 이제 비활성 기체입니다. 비활성 기체. 그리고 여기 액체, 고체, 기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보실 건 뭐냐면은 수은이라고 하는 거 액체입니다. 상온에서 액체예요. 그리고 브로민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쪽에 있는 것들이 기체가 되죠. 물론 수소도 이제 기체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마 거의 다 고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상온에서 이제 고체 상태로 대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좀 기체가 있고 수소도 기체고 액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건 좀 선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조금 편하죠. 그쵸? 이런 시각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브로민, 순, 액체라는 거, 그리고 이쪽이 기체, 나머지는 거의 고체다라고 하는 거, 왼쪽은 금속이고 오른쪽은 비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금속이다 비금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요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왼쪽에 있는 거는요 수소만 제외하고서는 다 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은 비금속 원소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금속 원소는요 대부분이 금속입니다. 원소들이. 근데 왼쪽, 가운데 뭐 이렇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원소들이 대부분 이제 금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금속은 어때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이 비금속이다. 그런데 수소가 일쪽 원소가 다 이제 금속인데 수소만 비금속이에요. 수소는 비금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금속성 수소 뭐 이렇게 수소가 금속 상태로 있는 뭐 그런 것도 존재를 하지만 일단 우리가 수소는 비금속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수소는 일쪽은 다 금속인데
수소만 비금속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 원소의 특징, 화학적 성질 보시면은 대부분 표면에 특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금, 은 이런 거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특유의 광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가 잘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크다. 그리고 길게 늘리거나 얇게 펼 수가 있다. 길게 잘 늘어난다. 이런 거 이제 연성이라 그러고, 얇게 펼 수 있다. 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금속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속과 달리 광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자를 잃는데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매우 작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흑연 같은 경우는요. 흑연은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인데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큰 물질이 흑연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얘는 비금속이지만 전기가 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늘리거나 얇게 펴는 그런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두들겨서 편다 안 되고 얘는 부서집니다. 고체 상태에서 그냥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비금속하고 금속하고 뭔가 딱 구분되는 어떤 그런 성질들이 있다. 물론 이제 준금속 원소들은 그 중간에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준금속 원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온에서의 상태 보시면 금속은 대부분 고체예요. 그런데 수은은 액체다. 수은은 액체다. 비금속 원소 보시면 대부분 기체나 고체인데 브로민은 액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체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기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브로민이 액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용하는 거 보면 금속 원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금속의 이용 보시면 돼요. 각종 기계 같은 거에 철 들어가죠. 철은 굉장히 튼튼한 어떤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자재 아니면 뭐 가구에서 단단하게 버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이제 철로 많이 만들죠. 그리고 금, 귀금속이죠. 이거는 그냥 비쌉니다. 그런데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이렇게 펼 수 있는, 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회로 기판이라든지 전자기기 부품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게 금입니다. 그리고 구리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해요. 금보다 구리가 더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전선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조금 만들기 어려워요. 만들기 어렵고 비싼데 알루미늄은 금속 중에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항공기 동체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볍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뭐 랩탑 이런 것들을 알루미늄으로 많이 만들고 있죠. 자, 비금속 원소들도 굉장히 활용이 다양합니다. 뭐 헬륨, 광고용 풍선 아니면 놀이동산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헬륨 풍선 많이 들고 다니죠. 그리고 질소, 굉장히 안정한 그런 기체입니다. 그래서 과자 봉지에 충전재. 질소는 또 저렴해요. 우리 대기 중에 78%가 질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공기 중에 굉장히 질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얻기가 쉽다,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산소, 생명체 호흡에 필요한 게 이제 산소고요. 그리고 인 이런 것들은 뭐 성냥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수많은 원소들이 있고 그 원소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은 요즘에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원소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원소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먼저 일족 원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족 원소들 중에서 수소를 제외하고요. 수소는 제외입니다. 수소를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산과 염기에서 염기성, 녹았을 때 염기성을 나타낸다. 그런 걸 이제 알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칼리 금속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수소 밑에 이제 리튬이 있어요. 원자번호 3번이죠. 그 밑에 나트륨, 칼륨,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이제 루비디움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방사성 물질 뭐 이런 것들로 유명한 세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프랑슘이라고 하는 원소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있네요. 6개 제가 이제 써놨네요. 자, 이 알칼리 금속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온에서 모두 고체고요. 금속이니까 고체고 은백색의 광택이 있습니다. 구리나 금처럼 그렇게 노란빛이 아니라 얘네들은 다 은백색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산소하고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많죠. 21%나 산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소하고 굉장히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 원소들은 그냥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놓으면 금방 녹이 쓸어버립니다. 산소랑 반응을 해서 부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은백색의 광택이 곧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금속들은 좀 단단한 거에 비해서 얘네들은요 밀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얘기죠. 그리고 칼로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릅니다. 물론 이거 자를 때 뭐 이런 거는 자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 자르다가 이제 펑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산소랑도 반응을 하지만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이 H2O잖아요. 이 중에 산소를 빼앗아 가지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이제 반응을 하고 H2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수용액, 녹은 거는 염기성이 됩니다. 알칼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염기성을 확인하는 방법,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만들죠. 그리고 리트머스는 파란색으로 만들죠.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파랗게 만드는 거, 그게 염기성이죠. 그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셨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하고 반응을 격렬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접촉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등유 계열의 어떤 그 기름 속이나 아니면 액체 파라핀, 이 속에다가 담궈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병에다가 액체를 등유라든지 액체 파라핀 이런 것들을 담가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리튬, 나트륨 이런 것들을 넣고 보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일족 원소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한 개입니다. 원자가 전자가 한 개예요. 그래서 그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온이 되는데 이제 1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Li 플러스, Na 플러스 이렇게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왜 크냐면은 이게 전자라고 하는 것을 얻고 잃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반응인데, 리튬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이제 3개가 있어요. 양성자가 3개가 있고 전자가 2개가 이렇게 그 다음 껍질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껍질에 여기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싶은데 이 양성자들이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얘네 사이에 이제 전자가 2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얘가 조금 세게 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칼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9개예요. 와, 그럼 엄청나게 세게 당기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전자가 2개가 있고 그 다음 전자가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자가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려고 할 때 물론 19개의 양성자, 이 원자에게 강하게 붙들긴 하지만 그 사이에 전자들이 있죠. 전자들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이 양성자가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 힘을 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인력을 갖다가 가리고, 그리고 전자들끼리는 반발력이 또 있기 때문에 얘가 이탈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이탈하기가 조금 어렵고 얘네 이탈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러니까 칼륨이 리튬보다는 훨씬 더 반응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많을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영상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큰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루비디움, 세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던져 넣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욕조가 팡 하고 깨집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유의 불꽃색을 가집니다. 이건 이제 방출 스펙트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각각의 고유의 그 불꽃색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알칼리 금속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사실. 다른 금속들도 고유의 불꽃색을 가지는데 알칼리 금속들 그 불꽃색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방법은 뭐 빨리 논아볼까? 빨리 논아줄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칼슘이 이제 주황색이죠. 그쵸? 칼슘이 주황색이고 칼륨은 보라색이고 뭐 이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이 명확한 원소들이 17족 원소입니다. 17족 원소, 할로젠 원소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F, 플루오린, 그리고 Cl, 염소죠. 그리고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에 아스타틴, 테네신인데 아스타틴, 테네신은 잘 안 나옵니다. 이 4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 4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로젠 원소는요 17쪽이에요.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 꽉 차게 되는 겁니다.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소들은 전자가 1개가 와서 잘 붙어요. 그래서 전자 1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루오린은 이렇게 플루오린화 이온, Cl도 마이너스에서 염화 이온, 브로민도 브로민화 이온, 아이오딘도 아이오딘화 이온,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할로젠 원자가 그냥 2개가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F2, Br2, Cl2, I2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응성이 얘네들 다 큽니다. 반응성이 큰데 특히 뭐하고 잘 반응을 하냐면은 금속들하고 아니면 수소하고 잘 반응합니다. 금속도 이제 플러스 양이온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잘 반응을 한다. 그리고 반응성은 주기율표에서 위로 갈수록 큽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17족 원소들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알칼리 금속들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물질 조금 이제 성질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온에서의 상태가 기체, 기체, 액체, 고체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얘네들이 고체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민, 브로민 2, 이거 Br2가 액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색깔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해지는데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담황색, 옅은 노란색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황록색, 젓갈색, 흑자색,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색깔도 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과의 반응을 보면요, 위로 갈수록 반응성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의 반응도 위로 갈수록 반응을 잘합니다. 아이오딘은 잘 반응하지 않는 반면에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잘 반응하고 산소 기체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거 소독하거나 뭐 표백할 때 염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상처에 바를 때 바르는 빨간 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옛날부터 이제 빨간 약을 많이 발랐는데 요즘은 투명하거나 하얀색 연고를 많이 바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상처가 났다 그러면 이제 빨간 약을 많이 발랐었어요. 그 빨간 약에 이렇게 딱 보면은 요오드라고 써 있습니다. 요오드라고 써 있는데 요오드는 옛날식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이제 요오드라고 하는데 이 요오드가 명칭이 아이오딘으로 명칭 발음하는 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오드나 아이오딘이나 똑같은 원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플루오린도 마찬가지예요. 플루오린도 플루오르 아니면은 불소. 옛날 어른들은 이거를 불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치약에 보시면은 뭐 불소가 함유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불소가 바로 플루오린이다.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똑같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리고 뭐 화학 반응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더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원소죠.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전자가 안정한 상태로 딱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가 0이에요. 물론 최외각 전자는 헬륨은 2개, 뭐 8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만 원자가 전자가 몇이냐 그랬을 때는 빵개다.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비활성 기체들은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구, 옛날 전구나 아니면 형광 등에 사용을 한다. 전구는 이거는 백열전구 얘기하는 겁니다. 백열등, 백열전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백열전구 어떻게 원리가 되냐면요. 여기에다가 기체를 채워놓고요. 여기는 전선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나사 모양으로 만들어서 한쪽 전선은 여기에 연결하고 한쪽 전선은 이쪽에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가느다란 선을 연결을 하는데 이 가느다란, 매우 가느다라요.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필라멘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늘고 긴 선을 보통 이제 필라멘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필라멘트를 전기로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라멘트가 고온이 되는데 여기에 공기 중에 산소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필라멘트가 타버리게 됩니다.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타버려요. 그렇게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유리로 이렇게 감싸고 이 유리 내부를 화학 반응 잘 하지 않는 질소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꽉 채웁니다. 그러면 산소가 들어올 틈이 없죠. 그쵸? 조금 미세하게 새가지고 산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산소가 잘 침투를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이제 그 틈 사이로 산소가 좀 들어온다,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얘가 필라멘트가 이제 타가지고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 전구의 수명은 이제 다 끝난 거죠. 고쳤을 수 있나요? 못 고치죠. 그렇죠? 필라멘트를 갈아야 되니까 못 고치죠. 그래서 백열등은 수명이 좀 짧고요. 전기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는 그런 조명기구 되겠습니다. 형광등은요. 이렇게 이제 보통 길게 되어 있는 이런 게 이제 형광등이잖아요. 이 안에다가요, 아르곤이나 질소 이런 것들 역시 이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 겉에다가 형광 물질을 발라놓죠. 흰색이 나게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형광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온사인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네온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기적으로 이 기체를 방전을 시키는데 네온을 채운 그 방전관에다가 방전을 시키게 되면은 네온 특유의 그 방출선 스펙트럼을 내면서 이렇게 빨간색 빛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스펙트럼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흡수 스펙트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파장 자리에 방출 스펙트럼을 방전관에서는 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들은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상이 있죠. 그래서 이 색상들을 적절하게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르곤 몇 프로, 네온 몇 프로 하면은 뭐 이런 색깔이 나와, 뭐 이런 거죠. 조금 파란색을 얻고 싶어 그러면 아르곤하고 뭐 제논하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파란 불빛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명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런 조명들이나 간판 이런 것들은 다 LED죠. 오리지널 이 네온 사인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이 네온 사인 모양의 LED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튼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 단원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성, 비활성 기체, 얘네들의 특징들 하나씩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 칸수대로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칼리 금속은 1족 원소들인데 수소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가 쉽고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죠. 물과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산소하고도 반응을 잘합니다. 물과 반응할 때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반응이 더 격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족 원소 할로젠 원소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데 기체, 액체, 고체다. 색깔은 아래로 갈수록 진해진다. 반응성은 위로 갈수록 반응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족 비활성 기체를 보면은 얘네들은 단독 1원자 분자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다른 것들하고 반응을 안 해요. 원자과 전자가 0이다. 그래서 반응을 막기 위한 그런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